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있죠.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은근히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설계된 아주 냉혹한 생존 필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뇌가 타인을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라는 사실입니다. 편도체라는 녀석이 아주 빛의 속도로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나에게 위험한가 아니면 무해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해함이 선을 넘어서 만만함으로 오독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웃어주고 목 디스크가 걱정될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주면 상대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공격하지 않겠네? 서열이 나보다 아래인가? 라고 말이죠. 지극히 본능적이고도 야생적인 반응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준선 효과, baseline effect 라고 부르는데요. 초반에 과하게 쏟아부은 친절이 상대에게는 감사한 선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을 주면 나중에 80만 줘도 상대는 여러분이 변했다며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게 돼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 뻔한 말이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팩트였던 셈이죠. 야생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포식자가 사냥감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는 건 무리 중 가장 온순하고 틈이 많은 개체입니다. 인간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를 지킬 최소한의 가시나 경계선조차 보이지 않는 과잉 친절은 상대방 안에 숨어있던 지배 욕구 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절이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으려면 이 0.1초의 서열 필터를 통과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결국 문제는 친절함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는 무방비한 호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든 데에는 나의 이 무해한 표정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필터를 어떻게 다시 조정하면 될지 하나씩 알아가면 되니까요.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0.1초의 찰나 그 서열 필터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사실 더 비극적인 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흔히들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예스를 외치곤 하잖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경계선 없는 호의는 고마운 천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앞에 상대를 무례한 괴물로 키워내는 양분이 되곤 합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참 단순하면서도 간사합니다.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걸 심리학적으로 뒤집어 보면요. 공짜로 주어지는 자원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번 아무 대가 없이 심지어 본인의 손해까지 감수하며 호의를 베풀면요. 상대방의 뇌는 처음엔 와, 고맙다 하다가도 금세 이건 원래 공짜네 라고 인식을 바꿔버려요. 호의가 쌓이는 속도가 감사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정성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예쁘게 가꾼 개인 정원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이웃이 좀 편하게 가겠다고 정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딱 한번 허락해줬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요. 싱그럽던 초록빛 잔디가 발에 밟혀 다 뭉개지고 그 자리에 시커먼 길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이제 상대는 거기가 원래부터 공공도로인 줄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이 큰맘 먹고 그 길목에 꽃을 심으려고 울타리를 딱 치잖아요. 그럼 상대는 그동안 길을 내어준 것에 고마워하긴커녕 대뜸 화부터 낼 겁니다. 왜 내가 다니던 길을 막고 난리야? 라고 말이죠. 내 소중한 정원을 내어준 호의가 어느새 상대에겐 침범해선 안 될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어이없고 헛웃음이 나오지만 이게 바로 경계선 없는 호의가 만들어내는 비극이에요. 결국 상대방의 뇌는 처음엔 와, 고맙다 하다가도 금세 여기는 원래 밟아도 되는 땅이네 라고 인식을 바꿔버려요. 호의가 쌓이는 속도가 감사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정성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할 통행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해하기는커녕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유난이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말이죠. 저항 없는 호의를 만난 상대의 뇌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분노라는 아주 엉뚱한 감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무례함은 감당하는 게 당연해 라고 계산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관계를 망치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참으면 평화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저항 없는 호의는 상대방에게 여기는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땅입니다 라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만든 그 예스맨이라는 허울이 누군가를 무례한 포식자로 키워낸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에도 반드시 비용과 한계선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도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거든요.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주겠어요? 내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이 씁쓸한 상황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다음은 이렇게 경계선이 허물어진 사람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용해 먹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들의 타깃 선정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서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진짜 포식자들 이야기예요.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부류 말이죠. 이들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파고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을 타깃으로 삼는 건 여러분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경계선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포식자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무례함, 그러니까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도발을 툭 던져보죠. 약속 시간에 슬쩍 늦어본다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지는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이 허허 웃으며 넘기거나 미안해하면 축하합니다. 그들의 VIP 리스트에 입성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면은 요동칩니다. 이거 좀 무례한데 싶다가도 곧바로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참는 게 좋은 거지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소위 착한 아이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어릴 적에 참아야 칭찬받던 보상체계가 성인이 되어서도 발동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일단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건데 포식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짜 뷔페 오픈 사인이나 다름없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사용하는 간헐적 강화라는 기술입니다. 처음엔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잘해주는 러브밤을 투하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쏙 빼놓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해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밀당의 리듬에 말려드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은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야금야금 갉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포식자들에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방어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어막은 어서 와서 나를 이용해 라고 써붙인 초대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선을 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서늘한 눈빛과 단호한 거절입니다. 자, 이제 내가 왜 그들의 타깃이 되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타깃이 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 타깃에서 벗어나는 법도 배우면 되니까요. 내 선량함이 누군가에게는 사냥 신호였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셨나요? 개별적인 포식자들도 무섭지만 사실 진짜 잔인한 건 내가 믿었던 집단이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1대1의 관계를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둘러싼 조직과 모임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만한 재물로 만들어가는지 그 서늘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는 착하니까 이해해주겠지. 혹은 너 아니면 이거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말들 참 듣기에는 달콤한 칭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거절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아주 고단수의 언어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여러분을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집단의 뒤처리를 도맡게 만드는 사회적 설계거든요. 심리학에는 검은 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나 만만한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상을 말하죠. 푸른 초원에 하얀 양들이 수천 마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딱 한 마리 새카만 양이 섞여 있습니다. 포식자 눈에는 누구부터 보일까요? 당연히 그 검은 양입니다.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선을 긋는데 혼자만 너무 착하거나 혼자만 너무 예스맨이면요, 집단이라는 하얀 무리 속에서 공격하기 딱 좋은 타깃으로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집단은 누군가를 함께 은근히 무시하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쟤랑은 달라 라는 우월감을 공유하며 똘똘 뭉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검은 양 효과의 아주 잔인한 원리인데요. 하얀 양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는 참 깨끗하고 훌륭해 라며 자부심을 느끼려면 손가락질할 비교 대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기 저 검은 양 좀 봐. 쟤는 우리랑 급이 다르잖아? 라고 선을 그으며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검은 양이 되는 기준이 결코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함부로 대해도 뒤탈이 없을 만큼 무해하고 만만한가? 오직 이 한 가지 잣대로 재물이 결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집단은 생각보다 비겁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관대하면서 가장 선량하고 조용한 사람을 골라 검은 양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니까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던 착함이 집단의 결속을 위한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비극은 아주 미세한 위치 게임 포지션 게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동료의 말투가 어느 순간 당연한 통보로 바뀌고 깍듯하던 존댓말에 은근슬쩍 반말이 섞이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는커녕 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며 은근한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해요. 현실적인 팩트는 집단 내에서 한번 만만한 캐릭터로 굳어지면 그걸 뒤집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면 참을수록 집단은 평화로워지겠지만 그 평화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갈아 넣어 만든 가짜 평화일 뿐이에요. 내가 웃으며 넘길수록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아, 쟤는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며 더 큰 무례함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회적 왕따의 전초전이자 착한 사람이 갇히게 되는 가장 지독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집단을 위해 나를 지우는 건 희생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나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집단이 설계한 이 촘촘한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왜 내 친절은 늘 화살이 되어 돌아올까 싶어서 속상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이제 억울한 호구의 삶을 청산하고 존중받는 강한 선인으로 거듭날 시간이니까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참아준다고 해서 상대가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게임 이론에서 검증된 티포텟 전략입니다. 이름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원리는 아주 명쾌해요. 먼저 협력하되 상대가 배신하면 즉각 똑같이 응징하라는 겁니다. 처음엔 웃으며 호의를 베푸세요. 하지만 상대가 무례하게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도 즉시 정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뇌에 각인시켜줘야 상대도 비로소 조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거절할 때의 애티튜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화를 내야 단호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수는 감정을 씻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목소리 톤은 낮고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미안하다는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사과를 섞는 순간 상대는 설득할 여지가 있네? 라고 착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으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너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며 여러분을 다시 예전의 만만한 검은 양으로 돌려놓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일시적인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신기하게도 무례했던 사람들은 걸러지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전보다 훨씬 더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관계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짜릿한 순간이죠. 솔직히 말해서 발톱이 없는 고양이는 귀엽기만 할 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평소엔 온순하게 굴 때 그 고양이는 비로소 영물 대접을 받죠. 친절은 실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친절이 아니라 방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고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관계의 엄중한 질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발톱을 가진 천사로 다시 태어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가장 귀한 곳에 쓰이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